제가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고 진단 받기 전에는 상당히 건강했어요. 질병 같은 건 전혀 없었고 등에 어디가 쑤시는데 허리 디스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췌장암은 애매모호한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요.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암세포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여러분. 저는 현재 췌장암 4기 생존 4년차 췌장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암수아시라고 합니다. 22년도 1월쯤에 저의 친한 친구가 남미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같이 할 의향이 있어서 시장조사 나가기 전에 외국에 나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 병원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금전적으로 좀 미리 검사를 해보자 해서 제 발로 제가 제주대학병원을 찾아간 게 그때 췌장암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약간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복통과 설사가 굉장히 심하였고 소화불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고 되게 피곤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제가 투잡 일을 하니까 그래서 좀 힘든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암에 의한 그런 무기력함이라든지 피로감 그리고 급격한 체중 감소 그런 전조 증상이 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연유에서인지 한 끼 식사를 해도 엄청난 복통을 호소했고 그 다음에 그 먹은 거에 대한 그 양만큼 모두 다 설사로 배출했던 것 같아요. 뭐 듣기 거북하실 수 있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직설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진짜 맑은 그 변이 나올 때까지 거의 물처럼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설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먹는 게 약간 두려울 정도로 그래서 식사도 거의 두 끼에서 한 끼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막연하게 이게 뭐 암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 그냥 장염이 좀 심하게 걸렸나 보다 그 정도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복통 같은 경우는 췌장의 종양이 커지면 주변 구조물을 누르니까 배 통증을 호소를 하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화불량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종양이 크기 때문에 주변에 눌러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의 소화불량이라고 하면은 위장약이나 처방 받으시면 되게 바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췌장암 때문에 발생한 소화불량이면 약을 먹어도 호전이 당연히 없겠죠. 췌장이 하는 역할 중에 되게 중요한 거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췌장이 유일하게 내보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화불량과 함께 설사 같은 증상을 호소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유사한 증상이 있으시면 췌장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의심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든지 단순 스트레스성 위염이나 위궤양 뭐 이런 것들이 훨씬 흔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과 그 췌장암으로 인한 소화불량 증상은 솔직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제일 감별하기 쉬운 거는 말 그대로 이 증상 외에 다른 게 있는지 동반되는 갑작스러운 당 수치 변화라든지 체중 변화라든지 그다음 피부 색깔이 바뀐다 뭐 이런 다른 동반되는 증상이 있다면 췌장암 쪽을 좀 의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거 전혀 없이 소화불량만 있으시면 췌장암이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겠죠. 네. 그때 당시에 좀 등 통증도 엄청 심해가지고 제가 항상 옆으로 몸을 이렇게 세워서 새우처럼 이렇게 구부려 잤거든요. 그 정도로 그렇게 자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청소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허리 디스크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단 받기 전에는 상당히 건강했어요. 대학교 때도 체육학부 경호학을 전공했고 질병 같은 건 전혀 없었고 단지 뭐 메밀 알레르기 이 정도? 그런 거 말고는 지병은 전혀 없었어요. 저도 유튜버를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좀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등에 어디가 콕콕 쑤시는데 이게 췌장암이 아닌 것 같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상당히 좀 등 전체로 막 이렇게 퍼지고요. 좀 알기 쉽게 예를 들자고 하면 등에 있는 중심부를 약간 망치나 해머로 내리쳐서 그 울림이 퍼지는 현상? 그런 식으로 좀 울림이 있어요. 진통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한 부위가 콕콕 쑤셔서 진통을 느끼는데 이게 췌장암 같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췌장암에 의한 등 통증도 일반 디스크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디스크 증상도 등 쪽에서 척추와 척추뼈 사이를 보강해주는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나타난 통증인데 췌장암이 그 디스크를 눌릴 때도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일반 등 통증과 조금 다르게 둘 다 유사한 점이 그냥 뻗치는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등이 아프긴 하신데 이 통증이 주변으로 뻗어가는 양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양상이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정형외과 쪽으로 먼저 진료를 가셔서 디스크 치료를 하셔서 안타깝게 치료 시기를 놓치는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겪었던 분들도 기분 나쁘게 등 통증이 한동안 2달 넘게 지속됐다. 그러니까 장기간 지속되는 약을 먹어도 호전이 없는 그런 통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장기가 먼저 멀쩡한지 확인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등 통증을 호소하시거나 명치 통증이 있으시면 초음파를 먼저 확인을 해보라고 보통 말씀드리는 편이고 거기서 정상 나오셨으면 정형외과 진료를 그 다음에 가시는 거죠. 보통 그런 순서로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속에서 올챙이처럼 이렇게 길쭉해요. 그래서 우리 복강이 명치뼈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있는데 췌장 머리 쪽이 이제 간하고 조금 근처에 있는 거고 담낭과 간 쪽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몸 쪽은 이제 등뼈 쪽에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꼬리 쪽으로 가면은 비장이라고 하는 그쪽 부분까지 이어져 있고요. 그래서 췌장 머리 쪽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은 일단 간 쪽으로 부피 압박을 가게 되니까 담관이라든지 그쪽에 눌리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황달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소변 색깔이 변한다든지 눈과 피부 색깔이 노랫길이해지는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이나 꼬리 쪽에 있으면 특징이 되게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배가 아프다든지 명치가 아프고 뭐 등 쪽이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발견이 조금 늦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 거죠. 저는 이제 3교대 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약 10년간 해오면서 이런 생체 리듬 같은 게 좀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이런 수면 시간이라든지 우리가 좀 자야 할 시기에는 좀 자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시간이. 근데 뭐 밤낮이 바뀌는 생활도 좀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전반적으로 좀 몸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 좀 돌이켜 돌아간다면 좀 그런 생체 리듬을 좀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확실히 잘 시간에 자주고 쉴 때 쉬어주고 그런 게 가장 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게 가장 중요한 패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췌장암뿐만이 아니고 모든 암의 유병률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잠을 자면서부터 면역 기능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잠자는 어두운 시간에 동공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서 뇌세포가 깨어나고 활동을 하는 거고요. 동공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차단이 돼야지 멜라토닌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면역세포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게 도와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지게 되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 많이 방출이 돼요. 근데 그 스트레스 호르몬 즉 뭐 콜티졸이라든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몸 상태가 뭐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계속 각성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당 수치를 폭발적으로 올리게 되고요. 왜 그러냐면 내 몸이 되게 급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 수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뭐 조난 당한 상황이다. 그럴 때 당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서바이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몸 안에 피로도가 급속하게 쌓이게 되고 나쁜 세포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암세포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진짜 좀 제가 바쁘게 살려 하고 빨리 좀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욕심이 과해서 뭐든지 빨리빨리 그리고 뭐든지 내가 조금 이렇게 해서 나의 체력이라든지 나 이런 걸 좀 갈아 넣으면 제가 어느 정도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것에서 오는 이런 스트레스 같은 게 데미지를 주지 않았나 싶어서 그냥 삶에 있어서 좀 내려놓고 살면 좋지 않을까 천천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드네요. 지금 요즘에 현대사회에 젊은 아마노 분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저도 뭐 어떠한 원인이 있을까를 계속 되새겨봐도 일단은 뭐 현대사회로 돌아오면서 약간 식문화가 바뀐 거 바쁜 이 현대사회로서 많이 정크푸드라든지 패스트푸드를 많이 즐기시는데 저도 그랬고 근데 그런 음식은 좀 확실히 횟수를 많이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반식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췌장은 우리 몸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를 하는데 이 췌장이 압도적으로 이 효소를 분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먹는 식사는 다 탄단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탄수화물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이 췌장에서 다 관여를 하고요. 탄수화물이 결국에 몸속에 들어서 당으로 바뀌니까 이것도 췌장이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식습관이 탄수화물과 지방이 너무 과도하게 증가된 음식만 드시게 되면은 췌장에 대한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나는 먹고 나는 누워서 잠을 자고 있지만 내 췌장은 계속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상태가 되고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 췌장에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은 제가 총파랑 할 때 항상 췌장 사이즈를 재드리는데 9cm, 10cm밖에 안 돼요. 되게 조그맣거든요, 췌장이. 근데 외국 서양 분들은 다 10cm가 넘어요. 췌장이 크다는 소리는 췌장이 힘이 세다 소리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효소도 분비할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몸집도 왜소하고 췌장도 왜소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만 췌장한테 많은 로딩을 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식습관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식하시는 게 중요하고 건강한 단백질 위주와 고열량 음식은 피하는 게 췌장을 돕는 길입니다. 췌장암을 1기, 2기에 발견하는 건 진짜 엄청난 운이에요. 왜냐면은 증상이 없거든요. 저처럼 어느 정도의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는다면 3기, 4기 아니면 말기일 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1기, 2기에 발견하는 건 진짜 천운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기수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는 1기, 2기 때는 수술을 통해서 후항암이라든지 선항암을 통해서 완치로 가는 시스템적으로 그런 항암 표준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발이 되게 잦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췌장암은 예후가 안 좋은 암에 속하고 생존율도 많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췌장암은 발견 당시에 이미 증상이 있어서 많이들 오기 때문에 그때는 늦은 케이스가 많은 이유가 다른 장기랑 다르게 주변에 위험하고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퍼져도 대동맥과 그다음에 대정맥이라든지 주변에 또 그거 외에도 간하고 담낭하고 위하고 콩팥까지 에피스에 해당되는 우리 핵심 기관들이 다 그 주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진단이 늦어져도 전이가 바로 쉽게 될 수 있는 위치라서 그런 것도 있고, 췌장암 자체가 침습과 전이와 재발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자기 혼자 1기로 갈 시간 동안에 췌장암은 이미 4기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진행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기에 발견하시면 생존율은 60에서 70%까지 올라가고요. 근데 2기에 발견하신 분들은 뚝 떨어져가지고 30%고요. 그 다음에 3기에는 이제 15%, 4기에 발견하신 분들은 거의 1%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평균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진단받고 거의 이제 석 달 안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물론 2, 3년까지 계속 생존하시는 분도 있고요. 진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사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경제적인 여력이 되시면 췌장 MRI 또는 뭐 MRCP라고 있는데 그거를 한 3, 4개월 간격으로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으시면 MRI 같은 경우는 뭐 방사선 노출도 없고 조영제도 필요 없이 그냥 찍으시면 되거든요. 찍으면 어쨌든 췌장은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 검진하실 때 MRI를 항목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CT 같은 경우도 되게 유용하긴 한데 조건이 CT는 방사선과 조영제가 들어가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주 찍으시면 오히려 몸에 해가 돼서 6개월 간격으로 찍으시면 절대 비추천 드리고요. 이왕 찍으실 거면 MRI가 좀 나을 것 같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비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가성비 있는 검사 자체는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비용도 저렴할 뿐더러 방사선에 노출도 없고 너무 안전한 진단적 장치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가셔서 몇 달에 한 번씩 하셔도 문제가 전혀 없지만, 이제 유일한 초음파의 단점은 시행하는 분들의 술기에 따라서 췌장암 발견이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회복적 위치로 췌장이 워낙 구석에 있기 때문에 발견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영상의학과 전문 선생님들은 충분히 췌장 다 잘 보시긴 하지만 초음파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분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미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방법은 MRI를 자주 찍으시는 거긴 한데 그거는 환자분들의 선택에 달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은 어떡하지랑 일단 아들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요. 인간은 누구나 내가 소중하고 내가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내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엄청 했다기보다는 그냥 제 아들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직 어린데 이 녀석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서울 삼성병원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아버지랑 또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가다 보니까는 뭐 아버지는 당연히 옆에서 이제 들으셨으니까 알으셨고, 와이프도 암이라는 소견을 듣고 제가 이제 정확한 판명을 위해 올라간 거였으니까 그 당시에 뭐 아버지랑 제 와이프는 다 알고 있었죠. 그 당시에 아버지도 좀 적잖이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무너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암에 걸렸지만 가족, 제 아내, 뭐 제 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그 낙담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제 스스로가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담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이 뭐 치료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흘겨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예. 최대한 저도 좀 그 상황을 좀 외면하려고 했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그 상황에서 좀 제가 무너지면은 힘들 것 같았어서, 왜냐면 가족들도 다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정신 차리려고 했고 그냥 최대한 좀 애써 태어난 척 했던 것 같아요. 암을 진단받고 나서 약간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 순간순간 뭐 지나가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였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순간순간이 되게 소중하더라고요. 제가 암에 걸렸을 당시 바쁘게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핑계로 솔직히 아이 육아도 도와주질 않았거든요. 거의 아내가 좀 독박 육아를 했었고, 그래서 좀 아내와 좀 솔직히 사이도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한데, 그런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돌이켜보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매 순간순간 아이가 커가는 과정, 이런 것도 좀 같이 추억에 남기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빨리 하면 좀 가정이 일어나고 조금 더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겠지, 좀 그런 거에만 너무 포커스를 두고 너무 몰입하지 않았나.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걸 좀 실천을 바로바로 해야겠다, 우리가 나중에 하면 되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중에 안 올 수도 있다. 저도 제가 아프기 전까지는 진짜 체력에 대해서 엄청 자신 있었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지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어떠한 행동에 있어서 내가 좀 편하고 귀찮은 거는 좀 안 하려고 하고 약간 일을 미루거나 치우고 나중에 하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순간이 안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고 싶거나 어떤 해야 되는 일 그런 게 있으면은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하자. 후회 없는 삶을 살자. 왜냐면 제가 뭐 지금 암 투병 중이고 현재 생존 4년 차고 좀 이렇게 좀 건강한 모습으로 암 투병을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본적인 베이스는 내가 이 암을 극복하고 이겨낼 거라는 마음은 밑바탕에 깔려 있지만 그거를 너무 그렇게 한다고 자신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이 죽음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진짜 후회 없이 좀 살자, 최선을 다하자라는 걸 제 머릿속에 계속 주입을 하고 있고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현재 암투병을 하면서 제가 췌장암 4기에 이제 암 판정을 받고, 제가 뭐 이제 미디어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그 유튜버로 이제 다른 암환우 분들은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췌장암 쪽으로 활동하시는 또 유튜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내가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왜냐면 췌장암이 예후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생존율이 좀 많이 희박한데, 그래서 그래도 내가 췌장암 환우로서 같은 만약에 췌장암 다른 환우가 계시다면은 용기와 좀 희망을 드리고 싶고, 췌장암 4기지만 용기 있게 씩씩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좀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현재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생존 4년 차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되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현재는 약간의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직 이제 40 됐거든요. 영포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막상 카페라든지 뭐 이런 데서 솔직히 좀 잘 채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뭐 병원도 가끔씩은 다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좀 제가 유도리 있게 시간을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현재 지금 대리 운전이랑 탁송이 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렇게 그 일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제가 처음에 암 판정 받을 당시에는 6살이었는데 제가 부모로서 이 아이의 유소년기, 청년기를 좀 같이 쭉 갔으면 좋겠어요. 아들이랑 많은 추억도 만들고, 제가 아들과 좀 많은 추억을 하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버킷리스트. 뭐 예를 들어서 백패킹을 한다든지 아들과 유럽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하고 싶은 추억이 많기에 그냥 뭐 저는 그냥 아들이 자라감에 따라 성장함에 따라서 좀 아버지로서 어떤 좀 버팀목이 돼주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